강병호 엔지니어님 나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AI 엔지니어시고 네. AI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셨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예전부터 AI 쪽을 했었는데 AI에서 뭐 추천을 만든다거나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잠깐 리걸 AI라고 해서 판례 검색이나 판례 추천 같은 것들 요거를 AI를 통해서 잘하는 것들을 했었고요. 또 지금은 AI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쓸 수 있을지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거기에 적합한 모델들을 만드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AI 변호사, AI 판사 막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일도 하셨었고. 네,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히 AI 개발자들은 이제 몸값도 되게 높다던데 연봉도 네. 점점점. 연봉은 네, 요즘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아 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저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AI 기술은 물론이고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의미 있게 또 전달해 주신다고 그래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내용 좀 청하겠습니다. 특히 또 PPT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디서부터 들어가 볼까 이야기를. 오늘 PPT 띄운 제목은 한 번에 이해하는 AI 산업으로 잡았는데요. 네. 이게 크게 봤을 때는 AI 산업이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전체 생태계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네. 좀 따분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AI 모델과 반도체 일부 중심으로 한 번에 AI 산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이제 댓글 달리는데. 네,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들어가 보죠. 네, 한 번에 이해하는 AI 산업이고요. 자,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AI가 세상을 바꿨죠.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초지능 시대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글을 자주 쓰진 않으시는데 네. 이번에 하나 쓰셨거든요. 이 지능 시대, 더 인텔리전스 에이지라고 하는 지능 시대를 썼는데 여기에 나온 게 몇 천일 안에 우리는 초지능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몇 천일 아니면 뭐 3년에서 30년 안에. 네, 3년에 30년 안에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죠. 네. 초지능. 지능이 아니라 초지능이요? 네. 이게 초지능이 AGI,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거나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 3년에서 30년 정도 사이에 나올 수 있다라는 글을 써서 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샘 알트만이 주장하는 거는 딥러닝이 작동했기 때문에 딥러닝이 있었기 때문에 초지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딥러닝? 예전에는 초지능이라는 거를 AGI를 생각하기 어려웠었는데 예. 이제는 수천일 정도라는 가시성 있는 시간 내에 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진짜 AI가 세상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수천일 안에 초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 네, 수천일 안에. 네, 두근두근거립니다. 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노벨 물리학상이 있었죠. 네. 의미 있는 일이죠, 진짜.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 존 호필드랑 제프리 힌튼 두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공로가 AI 모델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공로로 물리학상을 받으셨거든요. 예. 그런데 노벨 물리학상인데 AI가 들어왔다는 게 되게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리학상인데. 네. 사실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 최근 인터뷰를 보면은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어디 보면 컴퓨터 공학? 네. 이렇게 봐야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컴퓨터 공학이라는 노벨상은 없으니까 네. 물리학을 받으셨는데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네. 엄청 유명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들진 않았지만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게끔 하신 분? 네.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엔비디아를 있게도 만들었지만 네. AI 현재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에 시초를 거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딥러닝 방식을. 네.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선 존 호필드 분은 이 교수님은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호필드 네트워크는 기억을 저장하고 복원하는 구조를 제안한 건데요. 여기에서 물리학상을 받았던 게 물리학의 에너지 개념을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에 적용을 했습니다. 에너지 베이스 모델을 만들어서 에너지가 낮아지면 모델이 안정하게 학습되었다는 구조를 제안해서 물리학상을 받으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1985년도에 볼츠만 머신을 만드셨어요. 네. 앞에 있는 호필드 네트워크랑 상당히 비슷한데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네. 저도 얘를 공부할 때는
이거는 AI 모델이라기보다는 물리학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웠던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리학상이지만 AI 필드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볼츠만 머신, 이 볼츠만 분포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학에서 적용이 되는 네. 그 내용들. 네. 특히 연력학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뭐 이렇게 설명을 제가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가 있는데 열이 계속 퍼지고 분산이 되잖아요. 네네네. 어떤 보온병이 있다고 하면 어. 보온병에 있는 열이 계속 퍼지면서 예. 안정화가 되는데 예. 이 안정화되는 거랑 모델이 학습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접근을 하셔서 에너지가 낮아지면 모델이 학습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에너지는 계속 낮아지는 속성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요. 일단 그런 걸로 일단 끄덕끄덕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볼츠만 머신이나 이런 볼츠만 분포 개념보다 중요한 거는 예. 초기의 AI 모델들은 물리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정말 최근인데 노벨 화학상도 AI 섹션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데미스 하사비스랑 존 점퍼 이 두 분은 알파폴드라고 하는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를 만들어서 네. 물리학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는데요. 공로는 대단하시죠.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서 찾아낸 AI를 만드셨고 네. 2억 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를 찾아내었는데 이게 인간이 그동안 찾아낸 단백질 수랑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폴드가 버전 1, 2, 3가 있는데 네. 1, 2는 소스 코드도 다 공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되는 솔루션들을 공개해서 다 함께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에서 되게 큰 공로가 있으신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 뭐 볼츠만 머신이 중요하냐 여기에서 알파폴드가 중요하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세상이 AI가 정말 중심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데미스 하사비스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알파고 때 알파고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때 이창호 구단하고 할 때 직접 우리나라 방문을 했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해진 형님인데 네. 어휴 노벨상 받으니까 괜히 아는 사람이 받은 것 같은 느낌. 이세돌 구단과 함께 사진 찍으신 것도 있고 알파고 대전하실 때 와서 뒤에서 감독하셨던 분이 맞아요. 데미스 하사비스 그때 뭐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근데 알파폴드 2라는 걸 이용을 해서 단백질 구조를 찾아냈는데 네. 그게 요 몇 년간 한 게 그 음. 직전에 인류가 수없이 해냈던 거랑 맞먹는 네. 단기간에 해낸 네. 알파폴드 2 갤럭시 폴드밖에 모르는데 알파폴드 2 근데 이게 1, 2, 3, 4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3까지 나와 있습니다. 1, 2, 3까지? 네. 근데 그 중에 알파폴드 1, 2의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라는 건 누구나 가져다 써라. 네. 그리고 그 예측한 결과도 가져다 쓸 수 있게 공개해둬서 예. 그 예측하는 것도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했다는 게 되게 큰 공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AI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주가를 본다고 해도 AI에 잘 대응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 차이가 되게 큰데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지금 1년 수익률이 188%, 5년 수익률이 2876%가 되고요. 아래쪽에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순이익의 증가폭은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반면에 우리가 최근에 AI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보면 인텔을 많이 꼽는데 인텔은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36%, 5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53%가 정도가 되어서 성과가 안 좋은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도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파운드리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서 순이익도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AI가 정말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세상을 많이 바꿔 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준비된 자와 네, 준비하지 못한 자 네.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랑 인텔을 보면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좀 잘 못하고 있는지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엔비디아는 반도체 수요에 꾸준히 대응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거는 최근 일이지만 사실 엔비디아는 거의 20년 가까이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계랑 깊은 연관을 갖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짧게 봐도 10년 이상은 노력을 되게 많이 해왔었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3D 그래픽스 시장에 머물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멀게는 GPGPU 시장 한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쿠다, 잘 아시는 쿠다, 이런 노력도 많이 했었고, 테그라라고 하는 로직 프로세서에도 진출을 했었고, 처음에 모바일로도 많이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그레이스 CPU라고 하는 것도 ARM 기반으로 만들어서 GPU랑 같이 붙여서 잘 쓰겠다라고 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면은 새로운 시도를 되게 많이 하는 기업이고 학계랑 또 반도체 제조 쪽에 많은 연관을 갖고 계속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면에 인텔을 보면 x86 중심의 IDM, 이게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요. 설계랑 제조를 다 한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지고 있고 팹과 파운더리에 대한 선단 공정에는 경쟁 열의가 좀 생겼습니다. 이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경쟁이 좀 열의가 된 상태이고, 또 모바일 CPU 시장 개척에 실패를 했거든요. 네. 아톰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아마 패착은 X86이라고 하는 무거운 구조를 모바일에 적용하려고 했던 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도 어쨌든 시도는 했지만 잘 안 되었고, 또 통신이나 주행 보조 같은 신사업도 많이 했지만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AI 반도체 가속기 가우디 시리즈로 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항상 한 발 늦었던. 네, 항상 조금씩 늦었던. 그러기에는 그 X86이라는 너무나 거대한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늦을 수밖에 없었던. 네, X86이 그죠? 386, 486, 586. 맞습니다. 네. 그게 뭐 686, 786 사실은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건가? 아닌가? 네, 그렇게 가다가 786 하면 약간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586 이후로는 못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네. 예. 네, 그렇게 안 되고 그 다음부터 펜티엄으로 가고 코어로 가고 이렇게 네이밍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아. 인텔의 현 주소는 이제 주가만 봐도 알 수가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AI가 정말 중요한 것도 알겠고 세상을 많이 바꿨는데 궁금한 건 엔비디아는 어디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또 HBM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얼마나 더 중요할 거고 이 중요성이 유지가 될 것인가? 또 AI 가속기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얘는 어떤 애들이 이길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사실 산업이 너무 복잡하게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쉽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플라이휠이라는 네. 표현이 나옵니다. 네, 플라이휠인데요. 먼저 플라이휠이 어떤 거냐면 공학에서 보면 플라이휠은 안정적인 회전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큰 원이 있는데 네. 얘가 내연기관에서 직선 운동을 원운동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에서 주로 쓰는 건데 사실 산업에서 쓰는 플라이휠 개념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속도가 붙어서 점차 강화되는 구조를 말하고요. 네. 사실 생태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생태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봤다고 보면 되고 AI 산업에서 플라이휠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AI 산업이 동작하고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AI 산업의 플라이휠일 거고 거기에 구성 요소들은 AI 모델,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제조, 인프라, 디바이스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네. 어디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런데 AI 산업 플라이휠도 있는데 AI 산업을 보면 IT 산업이랑 되게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하위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전통 IT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전통 IT 산업은 CPU, 메모리, 스토리지, 그다음에 GPU, PC, 인프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섹터들이 범용 상품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코모디티. 그래서 CPU가 메모리에 영향을 주기도 좀 어렵고 CPU가 GPU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덜 받고 또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도 좀 어려운 좀 독립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오래된 거라서 독립성이 강해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한참 IT가 성장하던 1970년대나 90년대에는 이러진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AI 산업이랑 되게 비슷한 면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 IT 산업은 네. 일종의 코모디티라고 보면 되는데 코모디티가 어떤 거냐면 범용 소비재. 우리가 배터리를 보면 AA 배터리 이런 배터리들은 규격화되어 있는 거. 네,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저렴하거나 가성비가 좋은 거를 먼저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전통 IT 산업들은 CPU나 메모리도
내가 예산 안에서 가장 저렴한 것들, 왜냐하면 성능 차이는 크지 않으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성능 내에서 가장 저렴한 거를 찾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통 IT 산업은 범용 소비재의 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범용이라고 하면은 D램도 그렇잖아요. 네, 어느 회사 만든 것도 똑같고 네, 규격 똑같고 그냥 어디 거 사서 그냥 꽂아 넣으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네, 그런 개념으로 범용 소비재의 성향을 전통 IT 산업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AI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구분을 보면은 모델,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제조, 인프라,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이게 범용 소비재보다는 각각 개별 성향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다른 산업 간 연결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산업 간의 연결은 굉장히 되어 있고 연관성이 높은데 네, 이거는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범용이 될 수가 없는. 네, 현재는 범용이 아닌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플라이휠,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생태계를 이해하라. 네. 음. 그래서 보면 AI 모델 쪽도 대표 기업들 보면은 오픈 AI나 엔트로피, 구글 이런 데들이 있고 반도체 설계 쪽은 엔비디아, 제조는 TSMC, SK 하이닉스, 인프라 쪽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나 AWS, 구글 클라우드. AI 서비스는 오픈 AI나 테슬라. 테슬라는 사실 차가 거의 AI 서비스니까 그쵸.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삼성이나 애플, 여기는 단말 디바이스들, 퍼플렉시티, 얘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토 브라우징 관련해서 AI 서비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약간 검색 네, 쪽에 특화되어 있는 AI. 네. 그래서 각각 플라이휠을 구성하는 세부 산업은 이런 대표 기업들을 보고 이해해 보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 플라이휠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통 IT 산업들은 각각의 요소들이 좀 구획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AI 산업은 이렇게 사이클, 생태계 간에 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럼 얘가 계속 연결될 것인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AI가 계속 플라이휠로 생태계가 더 간결합이 될 것인가 라고 보면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IT 산업도 초반에 보면 각각의 CPU 영역이랑 메모리 영역이 되게 가까웠고 네. 메모리랑 스토리지도 되게 가까웠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영역들이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AI 산업도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서로의 섹터별로 영향을 깊게 주고받고 있는데 저는 큰 방향성은 전통 IT 산업처럼 AI 산업도 발전해 나가면서 점점 더 범용화가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범용화가 된다라는 건 누군가 시장을 장악을 해서 그게 시장의 표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이렇게 특정 기업이 장악을 해서 인텔처럼 장악을 해서 표준화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또 메모리 같은 거는 그 플레이어들이 크게 세 개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규격을 만들고 그 규격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시장의 질서가 잡히는 것도 범용화가 되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저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플라이휠에 있는 하나의 부분마다 누군가 그 범용을 뭐라 해야 될까? 좀 스탠다드화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기 AI 반도체 설계나 이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거고 네, 다른 쪽이 하나하나씩 이제 찾아야겠네요. 네, 근데 그게 또 지금은 각각 분야에서 또 엄청나게 경쟁이 펼쳐져 있기도 하고 이게 또 언젠가는 또 하나로 통일이 될 테고 네, 그걸 또 발견하는 사람이 돈을 벌 테고. 네. 저희는 그런 걸 발견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으니까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를 찾아다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앞장에 얼추 후보군은 나와 있는 거죠. 네, 현재 기준으로 이런 후보들이 있는데 예.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갈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뒤집힐 수도 있고. 네, 뒤집힐 수도 있고 특히 인텔을 보면 인텔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지금도 서버 시장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네. 인텔의 점유율이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장 장악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네,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 매출은 잘 나오고 순이익도 유지는 되겠지만 투자 입장에서는 성장이 제한이 되니까 그렇죠.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앞으로 뭐가 잘 될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AI 산업은 플라이휠 구조로 동작하고 있고 각각 구성하는 세부 기업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관을 주고받는지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뼈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엔비디아를 발굴하고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AI 반도체 제조, TSMC, SK 하이닉스 등 삼성전자가 없어요. 등에 들어가는 거야, 등. 이제 삼성전자는 이름을 못 올리고 그냥 여러 가지 등등의 하나. 네. 진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 네.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삼성전자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맨 앞에 AI 모델도 이거 잘못했으면 구글도 여기 빠질 수도 있던 거잖아요. 네. 구글도 그냥 네. 등이 될 수 있는 거고. 등이 되면 안 되겠네. 지금 AI 모델을 만든 기초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건데 예. 구글에서 나온 거거든요. 구글 원래? 네, 연구원들이 만들어서 발표하신 건데 주도권은 사실 아무도 구글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하사비스 거기 그 구글 알파고 딥마인드도 구글의 자회사 네, 사장님이잖아요. 네, 구글 자회사 사장님이 노벨상 받았는데 일단 구글은 오픈 AI 엄청 밀리고 있고 네, 이러다가 표준은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참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또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네.